다니엘 핑크의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는 인간과 기계의 대결에 관한 두 개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실존 인물인지 알 길이 없으나 인간과 기계의 물리적 대결로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존 헨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존 헨리는 강인한 육체를 가진 토목 현장의 근면한 노동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공사장으로 증기 굴착기를 가지고 와서는 자신이 가져온 기계가 어떤 인간보다도 땅을 잘 판다고 주장했죠. 오랫동안 육체의 힘으로 땅을 파왔던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중 가장 땅을 잘 파는 존 헨리를 대표로 내세워 인간이 기계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이튿날 인간과 기계의 역사적인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존 헨리와 굴착기는 하나의 산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한동안 마침내 존 헨리가 반대쪽 산을 뚫고 먼저 밖으로 나왔죠. 인간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존을 응원하는 모두가 환호를 울리던 것도 잠시, 기력을 모두 소진한 그가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죽을 만큼 하지 않으면 인간은 기계를 이기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육체의 영역에서 인간이 기계에 우위를 내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20세기 러시아 출신의 체스 마스터 게리 카스파로프의 이야기입니다. 1985년 세계 체스 챔피언으로 등극한 그는 이후 10년 동안 독보적인 기량으로 최고의 자리를 지켜낸 체스 마스터였습니다. 컴퓨터와 대결한다면 이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컴퓨터도 나를 이길 수는 없다고 장담했던 그는 1997년 IBM이 개발한 슈퍼컴퓨터 딥블루와의 대결에서 패하며 챔피언의 자리를 내줍니다. 컴퓨터에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카스파로프는 와신상담했고 2003년 이스라엘에서 만든 슈퍼컴퓨터 딥 주니어와 재대결을 펼치지만 6차례의 경기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X3D 테크놀로지사가 개발한 컴퓨터 체스 프로그램 X3D 프리츠와 대결에서 1승 2무 1패로 역시 비겼죠. 다니엘 핑크는 컴퓨터와의 복수전에 실패한 게리 카스파로프를 21세기의 존 헨리라 칭하며 그의 인터뷰를 인용했습니다. 나는 인간에게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을 뿐이다. 앞으로 기계는 매 경기마다 이길 것이고 인간은 단 한 게임이라도 이겨보려고 발버둥 칠 것이다. 오늘 한국,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바둑기사 이세돌이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5번기 세 번째 판을 내주었습니다. 이로써 인공지능은 간단한 산술에서 시작해 복잡한 연산, 나아가 체스와 바둑에서까지 인간을 능가하는 역량을 지녔음을 입증했습니다. 지능적인 게임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꼽혔던 바둑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졌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이 그리 호들갑 떨만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좌뇌의 영역은 육체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수년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세돌의 패배가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고 이뤄질 것이라는 데 공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번 패배가 인간의 존엄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고하고 결정하며 표현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존엄이란 단순히 지능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자동차보다 느리다고 해서 덜 존엄한 것이 아니듯 좌뇌의 영역에 있어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면 될 일입니다. 아직 인류에겐 반대쪽 뇌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도 혼자서 진행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요즘 가끔 혼자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혼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미리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방송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갓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예요. 갓 오브 이집트, 지금 박스오피스 2위를 달리고 있는 작품인데 곧 신작들이 개봉을 하면 조금 밀려나게 되겠지만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3월 3일날 개봉했고요. IMAX 3D 그리고 4DX 이렇게 상영을 하는 꽤나 스펙타클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보통 요즘 블록버스터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영화이면서 동시에 성인들이 재미있게 보는 영화라면 옛날에 비해서 조금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특수한 장르에 갇히는 듯한 경향이 있었죠. 우리가 자랄 때, 그러니까 80년대생들이 한창 어린이 시절을 보낼 때는 뭐랄까 그런 성룡 영화 같은 어드벤처 영화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뭐 이런 것들 많았습니다. 어른이 봐도 물론 어느 정도 재밌게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보다 약간 유치한 구석도 있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엔 점점 더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영화가 어른들까지 함께 그런 생각하는 작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룰 영화 갓 오브 이집트는 약간은 흐름에 역행하는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도 같이 볼 수 있지만 조금은 유치하게 느낄 수 있는 구석이 많고 조금 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명료한 그리고 좀 자극적인 구성이 많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룰 영화 알렉스 프로약스 감독의 신작 갓 오브 이집트에 대해서 예고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Ages have passed since the gods walked among us. Before the war that divided us for eternity. And I'm fit to be king. It's my turn now. Set has taken over Egypt and enslaved its people. Only one God can save us. I don't know if I'm strong enough. Then become stronger. Soon I will rule all of the world. We'll bring them reckoning! So how do we stop him? Try to keep up. Set has an army behind him. Beasts. Demons. Come, demons! What would I be the god of? The impossible. 알렉스 프로에스, SF 영화의 팬이라면 기억할 만한 이름입니다. 브랜든 리, 다들 아실 텐데 이소룡이죠. 이소룡의 아들입니다. 이소룡이 무슨 리였지? 브루스 리야. 브루스 리의 아들 브랜든 리의 불운한 운명으로 더욱 널리 알려진 크로우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죠. 할리우드에. 이 크로우라는 영화를 찍다가 브랜든 리가 그 소품용 총인 줄 알고 실제 총을 잘못 쏴서 장전되어 있던 총탄에 맞고 죽게 되었는데요. 그 크로우를 비롯해서 독특한 색채의 SF 영화 다크시티, 그리고 보다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섰다고 평가를 받았던 아이로봇, 이 영화는 윌 스미스 주연이었죠. 이런 인상적인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았던 영화 감독이 바로 알렉스 프로에스입니다. 호주 출신으로 할리우드에서 활동해온 그는 피터 위어, 조지 밀러, 바즈 루어만 등을 포괄하는 호주 뉴웨이브의 막내격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피터 위어 같은 경우에는 갈리폴리 같은 역작을 찍어냈죠. 멜 깁슨과 함께. 그러면서 헐리우드로 건너와서 헐리우드에서 찍었던 영화는 기억에 남는 게 죽은 시인의 사회, 그리고 나중에 트루먼 쇼, 뭐 이런 걸작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 감독은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막 나올 만한 유력한 작품을 찍어냈었죠. 매드맥스 3편 찍어냈었는데 그 1, 2편을 호주에서 찍어냈고 매드맥스가 4였구나 이번에. 1, 2, 3편을 호주에서 찍어냈고요. 그 주연이 멜 깁슨이었습니다. 역시 호주 출신의 배우. 피터 위어와 그리고 조지 밀러,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바즈 루어만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그 춤영화 끝내주는 영화 있었는데 또 까먹었네요. 뭐 그런 영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할리우드로 건너와서 물랑루즈 같은 뮤지컬 영화를 찍었습니다.
네, 바즈 루어먼이라는 감독 역시 매력적인 감독이었죠. 할리우드에 건너와서 처음 찍었던 작품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나중에 물랑루즈 그리고 다시 오스트레일리아 고국인 호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찍어냈던 그런 감독입니다. 니콜 키드먼이 주연했었죠. 자, 이 호주 뉴웨이브의 막내 격인 알렉스 프로야스 이 감독이 갓 오브 이집트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노잉이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지 무려 7년 만이죠. 아이로봇 이후에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알렉스 프로야스의 필모그래피는 노잉 이후로 오랫동안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7년은 노잉이 나왔을 적 갓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아이가 수능 시험을 치를 정도의 시간입니다. 아주 긴 시간이죠. 알렉스 프로야스의 이름이 젊은 영화 팬들 사이에서 거론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그의 선택은 이집트였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이집트가 간직한 태고의 어떤 것, 즉 신화였죠. 실존하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는 대신에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이제껏 존재한 적 없었던 세상을 그려내고 그 위에 이야기를 펼쳐내는 SF 장르는 신화와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신화 속 세계에서 SF적인 영화를 찍어낸 알렉스 프로야스의 여정은 이집트에서 태어나 3살 때부터 호주에서 자란 그 자신의 삶과 어쩐지 맞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화는 놀라울 만큼 신화적이며 동시에 SF적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신과 그 신의 아버지, 신이 악마라고 불리우는 외부의 생명체로부터 지구를 지켜내는 모습, 흥미롭게 구현된 사후세계와 하늘 바깥 우주를 떠도는 태양신 라의 섬, 그리고 신들의 변신은 대체 얼마만큼 신화적이고 SF적이었나요? 결코 맞닿을 것 같지 않던 두 가지 장르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현했다는 공통점만으로 맞물려서 수천 년 전 이집트를 멋들어진 SF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영화는 신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합니다. 세계를 창조한 신 라는 하늘 너머의 세계에서 지구를 위협하는 악령에 맞서고 있고 지상에선 그의 아들 오시리스가 세상을 다스리죠. 시간이 흘러 오시리스는 아들인 호루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는데 대관식 날 오시리스의 아우 세트가 반란을 일으켜서 오시리스를 죽이고 호루스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역경을 뚫고 적자가 본래의 자리를 찾는다는 수많은 신화와 궤를 같이 합니다. 신화뿐 아니라 TV 만화 밀림의 왕자 레오부터 셰익스피어의 햄릿,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이 모두 그와 같은 내용이죠. 알렉스 프로야스는 이처럼 전형적인 구도에 끝모르고 이어지는 롤러코스터처럼 거듭 등장하는 다채로운 에피소드를 버무렸습니다. 시종일관 흥미진진한 오락영화 한 편을 만드는 데 성공한 거죠. 어느 부분에선 알라딘이나 페르시아의 왕자, 각종 성룡영화에서 엿보이는 어드벤처물 특유의 인상이 엿보입니다. 또 어떤 장면에선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액션물의 느낌도 들죠. 성인보다는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영화답게 유치하다거나 노골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적지 않지만 명확한 선악구도 속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에피소드와 흥미로운 세계관은 부인할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더불어 매력적인 미모를 뽐내는 코트니 이튼이 있음에야 이 영화를 재미없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코트니 이튼, 그 풍성한 글래머러스한 몸이 강조되는 그런 의상을 처음부터 입고 나오는데요. 영화가 중간중간 거듭해서 여자들을 벗겨요. 너무 노골적으로. 이게 뭐랄까 성인들을 타깃으로 한 그 섹스 어필이라기보다는 한창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약간 섹스 어필에 가깝다라는 인상이 들 정도로 너무 노골적입니다. 네, 뭐 그것이 나쁘진 않았지만 물론 매력이 있었지만 정말 이 영화가 청소년 타깃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도 있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한다면 고대 이집트의 장례 문헌인 사자의 서가 기록하고 있는 사후세계를 재현해낸 부분입니다. 죽은 자를 지하세계로 인도하는 신 아누비스부터 타조 깃털이 놓인 천칭으로 사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그려지죠. 신화와 SF가 맞물린 이 영화에서 감독 알렉스 프로야스는 사자의 서 이전에, 그러니까 고대 이전 신화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타조 깃털의 반대편에 죽은 자의 심장을 올려놓고
그가 생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했는지를 보고 운명을 결정하는 그 세상보다도 훨씬 더 이전의 시기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속 오시리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저울 위에 오르는 건 죽은 자가 생전에 모은 금, 보다 정확히는 죽은 자가 사후 세계로 가져온 예물입니다. 하지만 세트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위에 오른 호루스가 재물 대신에 인간이 살아간 삶의 방식을 보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자의 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심판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알렉스 프로야스가 그려낸 세계는 사자의 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 이전의 세계이며 관객은 이 영화를 통해 오래된 신들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아이로봇에서 수십 년 뒤 미래를 경험했던 것처럼요. 알렉스 프로야스가 이악 물고 찍어낸 할리우드 복귀작은 이와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그의 장기인 SF에 더해서 성룡 영화와 각종 어드벤처물의 장점을 쏙쏙 뽑아먹은 솜씨가 돋보였죠. 또 지구를 평평하게 그려내거나 우주선과 같이 생긴 섬 위에서 태양을 쇠사슬로 메어 당기는 라의 모습, 살아 움직이는 스핑크스나 신의 피를 금처럼 묘사하는 설정 등 시각적으로 흥미를 돋우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이 영화에 대해 엉성한 CG와 유치한 내용이 버무려진 졸작이라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알렉스 프로야스가 그려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요? 아마도 그와 같은 평을 내놓는 이들 가운데 태반은 알렉스 프로야스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이거는 감독의 이름을 알아야, 그리고 감독이 이제껏 찍어온 영화를 알아야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다 라기보다는 이 감독이 찍어낸 영화가 지닌 가치, 그 깊이를 한 번쯤 깊이 있게,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영화를 보면 조금 더 많은 게 보이는 작품인데 그냥 유치하네 하고 무시하면서 넘어가서 오히려 이 영화의 진가를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유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12살짜리가 볼 때 최고의 영화일 수도 있는 영화였거든요. 저는 그런 영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딱 어른의 입장에서 봐서 유치하다 라고 하더라도 애들이 볼 때 진짜 미치는 영화가 존재한다. 그 장점이 있다면 이 영화는 못 만들 영화가 아니다. 더불어 타깃이 확실하게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2살 때, 10살 때, 8살 때 구슬치기 하고 논다거나 땅 따먹기 하고 논다거나 했을 때 그게 최고의 게임이었던 것처럼 어른이 돼서 그걸 봤을 때 그만한 매력을 못 느끼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게임이 그렇게 매력이 있는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영화도 그런 영화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매력적인 영화였어요. 저는 그 매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즐겁게 봤고 제가 그렇게 유치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약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불금이라 그렇습니다. 불금에 빨리 나가기 전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모비시네 영화방 몇 번째 방송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138번째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알렉스 프로야스의 복귀작, 7년 만의 복귀작 갓 오브 이집트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